회장님 쓰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119! 해외 투자자 간담회 한복판에서 정명섭 회장이 조개 요리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때 파견 비서 서지안이 VIP 비상함에서 에피펜을 꺼내 회장 허벅지에 정확히 찔러 살려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왜 파견 비서가 에피펜 위치와 처치법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곧 CCTV 공백, 지워진 출입 기록, 익명 제보, 그리고 그녀의 과거까지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안의 집 바닥에 편지 한 통이 떨어집니다. 내 어머니를 지키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항상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테오홀딩스 본사 27층 그랜드홀은 오전 8시부터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습니다. 오늘은 해외 투자자 초청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회장 정명섭이 직접 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그룹을 이끌어온 그였기에 이번 발표는 업계 전체가 주목하는 이벤트였어요. 서지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33살 파견 비서로 이곳에 온 지 석 달째였죠. 오늘이 첫 대형 현장 투입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장 매무새를 다듬으며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안이 소용돌이쳤어요. 파견직이라는 꼬리표는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정직원들의 시선은 냉랭했고 특히 비서실장 정태호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아는 VIP 테이블 동선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앉을 자리마다 생수병 위치를 확인하고 마이크 상태를 체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떨어졌어요. 비서실장 정태호였습니다. 49살의 그는 은색 태안경 너머로 지안을 차갑게 내려다봤죠. VIP 테이블 최종 점검 중입니다. 지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파견 주제에 VIP 구역을 건드려? 내가 뭘 안다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손에 쥔 체크리스트가 구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 지시? 네 업무는 뒤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거야. 여긴 네가 나설 곳이 아니라고. 태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섰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 큰 빌미를 주는 것뿐이었죠. 오전 10시 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명섭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그의 모습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투자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테오홀딩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는 재단 설립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의료, 교육, 복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이었죠. 지아는 무대 옆 스태프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고급 케이터링 업체가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마다 놓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투자자들의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지아는 VIP 테이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요. 그때 회장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임원 한 명이 조개 요리가 담긴 접시를 건넸죠. 회장이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곁에 있던 임원이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목을 감싸쥐며 비틀거렸어요. 얼굴이 붉게 변하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누가 의사 불러요. 앰뷸런스, 빨리.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오히려 행사장을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이거 큰일인데. 행사 망하면 주가 폭락이야. 투자자들 앞에서 이게 뭐야? 지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회장의 증상을 보자마자 그녀는 직감했어요.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죠. 에피펜. 지금 당장 에피펜이 필요해. 지안은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VIP 구역 비상함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을 제치고 지안은 벽면 캐비닛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누구야? 함부로 열지 마. 경호원이 소리쳤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어요. 캐비닛 문을 열자 빨간 응급 키트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안은 정확하게 에피펜을 꺼냈죠. 비켜주세요. 지안이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지안은 회장의 허벅지 외측에 에피펜을 찔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약물이 주입되었죠. 호흡 확보하세요. 목 뒤를 받쳐주시고요.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도를 막으면 안 됩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처럼 침착했죠. 주변 임원들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어요. 몇 분 후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붓기도 가라앉았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회장은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홀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 비서 누구야? 일반 파견 직원 아니었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판단한 거지?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지안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에피펜을 쥐었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태호가 지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감사보다는 의심이 더 짙게 깔려 있었죠. 서지안. 예, 실장님. 너 오늘 어디서 뭘 보고 배웠지?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명찰을 꽉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보안 책임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어요. CCTV를 확보하세요. 음식을 누가 컨트롤했는지, 회장 동선에 누가 접근했는지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간담회장은 보안조사 모드로 전환되었죠. 경찰이 호출되었고 출입자 명단이 작성되기 시작했어요. 지안은 구석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그녀를 향했어요. 호기심, 의심, 경계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파견 비서가 VIP 구역의 에피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 의료 처치를 마치 전문가처럼 수행했다는 것. 이 모든 게 의문으로 남았죠. 태호가 다시 한번 지안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지안은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그녀의 인생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정명섭은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테오홀딩스 본사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오후 2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임원 12명이
길쭉한 테이블 양쪽에 앉았습니다. 홍보팀장 김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죠. 지금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회장님 건강 이상설이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재무담당 상무가 물었습니다. 현주는 자료를 펼쳤어요. 비서 서지안을 영웅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회사 직원이 회장님을 구했다. 이런 스토리로 가면 주가 방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파견 비서가 너무 앞에 나서는 건 리스크예요.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겁니다. 무슨 의문이요? 어떻게 일반 비서가 에피펜 위치를 알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응급처치를 했는지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태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죠. 그날 저녁 지아는 비서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태호가 책상 앞에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 지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태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서지안, 이력서를 다시 볼까요? 예. 대학은 어디 나왔죠? 서울여대 경영학과입니다. 졸업 후에는?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몇 군데 회사를 다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격리직, 그리고 행정 보조 일을 했습니다. 태호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의료 관련 경력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피펜 사용법을 알았죠? 지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몇 년 전입니다. 어디서요? 동네 보건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지아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서지안, 당신은 지금 의심받고 있어요. 예. 회장님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부자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구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호는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당분간 조용히 지내세요. 언론 인터뷰는 절대 금지입니다. 알겠어요? 예, 실장님. 지아는 비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편 그룹 내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회장 사건, 경쟁 계열사 소행 아니냐? 재단 설립 반대 세력이 회장을 제거하려 한 거 아닌가? 해외 투자판을 흔들려는 시세 조작설도 있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고 언론도 이 이야기를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로 익명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호가 직접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태호 실장님이십니까? 맞습니다. 누구시죠?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그 파견 비서 서지안, 과거 병원 사람이었다는 거 아세요? 태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에 든 펜을 꽉 쥐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 여자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태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장의 개인 의료 프로토콜 문서가 누군가에 의해 접근된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보안팀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회장님 건강 정보에 접근한 겁니까? 보안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로그 기록을 확인했지만 접근자는 특정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흔적을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의 측근 중 한 명인 전무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서지안이 회장님 건강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걸 이용해서 뭔가 거래를 노린 거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이 모든 걸 모른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안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이번 달 병원비 2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지안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0만 원. 턱없이 부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지아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모든 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아는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요.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알 수 없었어요. 멀리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망원 렌즈로 그녀의 창을 찍고 있다는 거요. 렌즈 너머로 지안의 흐느끼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그날 밤 지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죠.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특실병동은 고요했습니다. 회장 정명섭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지아는 태호의 지시로 병원에 파견되었습니다.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처리하라는 업무였죠. 오전 9시 지아는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하얀 복도, 반짝이는 바닥,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 지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죠. 특실병동 앞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지안이 신분증을 보여주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세요. 병실 문을 열자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어요. 옆에는 간호사 한 명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태호 홀딩스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회장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조금 있다가 회진 시간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을 뵐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윤 과장님께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41살의 의사였습니다. 명찰에는 흉부외과 과장 윤태균이라고 적혀 있었죠. 윤태균은 지안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마치 아는 사람을 본 것처럼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시죠? 태호 홀딩스 비서실 서지안입니다. 회장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윤태균은 팔짱을 꼈습니다. 턱을 살짝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회장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더 확인할 건 없어요. 담당 의사로서 향후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보호자에게 설명할 사항입니다.
비서가 들을 필요 없어요. 윤태균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지아는 당황했어요. 이 의사는 왜 이렇게 적대적인 걸까요? 저는 회사 지시로 온 겁니다. 회장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행사장에서 영웅 놀이 끝났으면 이제 그만 꺼지세요. 윤태균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한번 잘해놓고 계속 우려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윤태균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복도를 걸으며 지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비참해 보였습니다. 한편 병원장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장 오세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정태호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 실장님, 우리 병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7살의 그는 머리가 반쯤 벗겨진 중년 남자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태호는 다리를 꼬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세준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의 알레르기 정보는 극비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장 음식에 조개가 나왔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건 케이터링 업체 실수 아닙니까? 실수치고는 너무 정확해요. 회장님 건강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병원 측도 그중 하나죠. 오세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우리 병원이 뭔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가 새어나갔거나요? 어느 쪽이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호는 일어서며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호가 나간 후 오세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직원 휴게실에서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 케이스 누가 맡을 것 같아? 윤 과장 아니겠어? 흉부외과에서 제일 잘 나가잖아. 근데 재단 설립되면 우리 병원도 혜택 받는 거 맞지? 그럼 VIP 라인 확대된다잖아. 연봉도 오를걸? 간호사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가 회장 케이스를 가져가느냐, 누가 권력을 잡느냐. 병원 내부에도 보이지 않는 정치가 있었어요. 한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회장님 건강정보 누가 먼저 알았대요? 왜? 블랙마켓에서 VIP 정보 거래한다는 소문 있잖아요. 혹시 우리 병원도?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선배 간호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지아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회장 상태 확인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뭔가 서류라도 챙겨가야 했어요. 원무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윤태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아는 피하려고 했지만 복도가 좁았어요.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태균은 지안을 지나치려다 멈춰 섰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안도 윤태균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왜인지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어요. 윤태균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죠. 지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알고 있어. 지아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아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지아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따님, 어머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지안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건물 3층 창문에서 윤태균이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차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테오홀딩스 28층 이사회실 오후 3시였습니다. 중후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 15명이 자리했어요. 회장 정명섭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룹 내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강 문제로 재단 설립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재무담당 부사장 강민호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53살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사흘 연속 하락세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이준석이 반문했습니다. 48살의 준석은 회장과 30년 직이었죠. 권한대행 체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회장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누군가 그룹을 이끌어야 해요. 민호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러 임원들의 시선이 교차했어요. 누가 권한을 가져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상무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세력의 시그널일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회장님이 재단을 만들면 그룹 지배 구조가 바뀝니다. 일부 계열사는 독립성을 잃을 수도 있죠.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내부에 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한편 해외 투자자 대표단은 별도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정태호가 그들을 만났어요. 정 실장, 우리는 안전을 담보받지 못하면 투자를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인 제임스 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펀드의 이사였어요. 이해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만으로는 부족해요. 회장님 건강이 언제 회복될지, 그룹 경영이 정상화될지 명확한 답을 주셔야 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같은 시각 비서실에서는 지안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안팀이 지안의 출입 기록, 동선, 통화 내역을 전부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지안의 지난 3개월간 출퇴근 기록입니다. 보안팀원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태호가 그걸 들여다봤어요. 특이사항은 없나? 대부분 정상입니다. 다만 이틀 전 병원 방문 시 30분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네. 원무과에서 서류를 받고 나서 주차장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보통은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요. 태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내 커뮤니티에 의문의 영상이 유출된 거예요. 간담회 당일 지안이 VIP 테이블 근처를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어요. 지안이 음식 테이블 옆을 지나는 장면만 반복 재생되었죠.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 쇼크 직전, 이 비서가 그 자리에 있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저 비서, 뭔가 수상하지 않아? 혹시 일부러 회장님한테 접근한 거 아냐? 살해 미수 아닌가?
루머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사까지 이 이야기를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 비서가 조심스럽게 알려준 거예요. 지아나, 커뮤니티 봤어? 무슨 커뮤니티요? 너 관련 영상이 돌고 있어.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말하고 있어. 지아는 휴대폰으로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댓글들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파견 주제에 영웅 행세. 뭔가 뒤가 있는 것 같음. 회사에서 당장 내보내야 함.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의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지안을 다시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앉으세요. 지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지안, 당신 상황이 안 좋아요. 알고 있습니다. 영상 봤죠? 네. 저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당신을 범인으로 몰려는 거예요.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호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일반 비서가?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당분간 외부 업무는 중단입니다. 사무실에서만 근무하세요. 예. 지아는 일어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밤 지아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닥에 편지 한 통이 떨어져 있었어요. 봉투를 집어든 순간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편지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거든요. 내 어머니를 지키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지안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따님, 오늘 어머님께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요. 누군지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어머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지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간호사가 대신 받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엄마까지 위협받고 있어. 지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도 없었어요. 두려움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의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면 엄마는 끝이야. 그 생각이 지안을 짓눌렀습니다. 테오홀딩스 보안실 새벽 1시였습니다. 보안팀장 최영수와 정태호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간담회 당일의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을 다시 보세요. 영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후 2시 20분에서 2시 50분 사이의 CCTV 기록이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호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영상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타임코드가 이상했어요. 2시 35분에서 2시 42분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편집된 건가? 아니요.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그 시간대에 카메라가 꺼져 있었던 것처럼요.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7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카메라도 확인해 봤나?
전부 같습니다. VIP 구역 주변 카메라 5대가 모두 같은 시간에 공백이 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끈 겁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짓눌렀어요. 출입 로그는 어떻습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당일 VIP 라운지에 출입한 사람 명단인데요. 화면에는 직원들의 이름과 출입 시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영수가 특정 부분을 클릭했어요. 여기 3명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알 수 없습니다. 카드 번호만 남아있고 신원 정보는 삭제되어 있어요. 태호는 뒤로 기댔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이걸 공개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려요. 내부에서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틀 후 경찰이 정식으로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 2명이 태호홀딩스를 방문했어요. 정태호 실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정명섭 회장님 사건 관련해서 조사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사들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CCTV 영상, 출입 기록, 당일 근무자 명단 등이었어요. 태호는 준비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외부 침입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까?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안 시스템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7분 정도 카메라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의도적인 조작으로 보입니다. 형사들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건 생각보다 큰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병원장 오세준이 경영지원팀을 소집했어요. 정명섭 회장 사건으로 우리 병원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태호홀딩스 측에서 회장님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팀장급 직원 5명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합니다. 유출될 리 없어요. 한 팀장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오세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아요. 하지만 병원 명예가 실추됩니다. 언론에 나가면 큰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하되 시간을 끌 겁니다. 오세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같은 날 저녁 태호홀딩스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비밀 만남이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 부사장 강민호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였어요.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아직 괜찮아.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어요. 파견 비서가 문제입니다. 저 여자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의심받아. 저 여자는 지금 혼자 무너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재단 설립이 막히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신경 쓰지 마.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 민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지아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어머니 병원비 청구서가 떠 있었어요. 밀린 금액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지? 지아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90만 원.
이번 달 월급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지한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누구시죠? 당신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시던데요.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지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누구세요? 왜 우리 엄마 얘기를? 조용히 있으세요. 그럼 어머니도 안전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지안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요. 지아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길 건너편 골목에 검은색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누군가 안에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커튼을 확 닫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감시받고 있어. 그리고 엄마까지 위험해. 지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세상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검은 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안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안은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 문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지안을 보고도 눈을 피했습니다. 인사도 받지 않았어요. 지안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 지시서가 없었어요. 컴퓨터를 켰지만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동료 비서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안아, 너 계정이 정지됐어. 뭐라고요? 보안팀 지시래. 외부 업무 배제됐다면서.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업무 배제. 그건 사실상 격리나 다름없었어요. 오전 10시 정태호가 지안을 불렀습니다. 회의실이 아닌 별도의 작은 방이었어요. 지안이 들어서자 태호 외에 인사팀 차장과 법무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호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서지한 씨,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인데요? 당신 과거 이력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당신은 서울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이전 기록이 이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공백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뭘 했습니까?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 재학 중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병원 행정 보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죠? 서울대학병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와 인사팀 차장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흥미롭네요. 회장님이 지금 입원해 계신 바로 그 병원이군요. 지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더 문제는 이겁니다. 태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사된 신문 기사였어요. 5년 전 서울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잘못된 처방으로 사망했죠. 당시 관련자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지안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이 행정보조로 일하던 부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는 단순 서류 정리만 했습니다. 의료 행위와는 관련이 없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의료사고 관련자가 회장님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건 큰 문제예요. 지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한 기자가 태호 홀딩스 로비로 찾아왔어요. 경제신문사 소속이었습니다. 정태호 실장님 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서지안이라는 비서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십니까? 제보를 받았습니다. 서지안 씨가 과거 의료사고 관련자였고 이번 회장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정보를 흘린 거였어요. 취재는 거부합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6시 온라인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태호 회장 사건, 의료사고 전력 비서 연루 의혹. 기사는 지안의 과거를 왜곡해서 보도했어요. 마치 지안이 의료사고의 주범인 것처럼 썼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플로 가득 찼어요. 역시 뭔가 있었네. 회장 죽이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당장 구속해야 함. 지아는 기사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 홀딩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재무담당 부사장 강민호가 발언했어요. 서지안을 고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살아요. 무슨 죄목으로요? 경영지원실장 이준석이 반문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허위 이력서 작성, 뭐든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회장님을 구했는데요. 그게 연극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쇼크를 유도해놓고 구한 척 한 거라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민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께 직접 여쭤봐야 합니다. 준석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은 아직 회복 중이십니다. 스트레스를 들여선 안 돼요. 결국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5명 중 9명이 지안 고소에 찬성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태호가 지안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안은 밤새 잠도 못 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지안. 예. 내일 이사회에서 당신 건을 올립니다. 지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억울하면 지금 여기서 다 말해. 진실이 뭔지. 지안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순간 어머니가 위험해질 거였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요. 말할 수 없어요.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그럼 나도 널 도와줄 수 없어. 내일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 넌 증명하지 못하면 끝이야. 지아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지안을 동료들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지안을 피했습니다. 지안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작은 공간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나는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지아는 일어서지 못했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테오홀딩스 28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임원 15명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명섭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임원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명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비서 한 명이 휠체어를 밀어 상석으로 이동시켰어요. 명섭은 천천히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사회 안건이 뭡니까? 재무담당 부사장 강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등장이었습니다. 서지한 비서 처리건입니다. 서지한? 내 목숨을 구한 그 비서 말이죠? 네, 하지만 의혹이 많습니다. 과거 이력도 석연치 않고. 명섭은 손을 들어 민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 건을 주재하겠습니다. 정태호 실장,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프로젝터가 켜지며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가 아니라 의료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서울대학병원 수술실 출입 로그가 떠올랐어요. 5년 전 의료사고 당일 수술실 출입 기록에 이상이 있습니다. 윤태균 과장이 수술실에 들어간 시간과 기록된 시간이 다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환자 차트 기록도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원본 기록과 최종 제출된 기록이 다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보험 심사 원본입니다. 당시 담당 의사의 진술이 2차례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진술서 2장이 나란히 떠올랐어요. 날짜가 다르고 내용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진술에서는 처방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진술에서는 환자의 기저 질환 때문이라고 바꿨어요. 경영지원실장 이준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기록을 조작한 겁니까? 윤태균과 병원장 오세준입니다. 태호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명섭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태호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당시 병원에서 은퇴 직전이었던 간호사 박미령 씨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6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박미령이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전 그 사건 당시 수술실 수간호사였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미령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수술이 끝난 후 윤 과장님이 차트를 급하게 수정하셨어요. 그때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왜 당시에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퇴직금을 2배로 주겠다고 하셨죠. 미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방에서 개원 중인 하진우 원장의 공식 진술서입니다. 그도 당시 서울대학병원 레지던트였습니다. 화면에 진술서가 떠올랐어요. 태호가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당시 수술에 참여했습니다. 윤태균 과장이 처방을 잘못 내렸고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은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임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서지아는 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준석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서지아는 피해자의 보호자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그녀의 아버지였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명섭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지아는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를 돌봤죠. 사고가 일어나자 병원은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의 죽음을 기저질환 때문으로 하면 장례비와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어머니 치료비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침묵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명섭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 건강 정보를 알고 있었군요. 병원에서 일했으니까. 네, 회장님. 지아는 회장님을 구한 게 아닙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은 겁니다. 태호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지안의 사직서였습니다. 지안은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호가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묵했기에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명섭은 눈을 감았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부사장. 명섭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네, 회장님. 당신이 지안을 고소하자고 했죠? 그건 회사를 위해서였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재단 설립을 막기 위해서?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섭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명섭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잊지 마세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임원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지아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직서를 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원장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어요. 서지안 씨, 잘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따님, 어머님 이송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송이요? 네. 서울대학병원에서 어머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재활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지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런 비용은 정명섭 회장님 측에서 부담하신답니다. 재단 설립 전 첫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셨다고 해요. 지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방으로 가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세요. 지아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아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87살의 어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지아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 뭐라고? 비용 걱정 안 해도 돼. 다 해결됐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안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이틀 후
어머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안이 앰뷸런스에 동승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나와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재활의학과로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병실에 안착한 후 지안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안을 불렀어요. 지안 씨. 돌아보니 간호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지안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수진 언니? 맞아. 오랜만이야. 수진은 5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였습니다. 지안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죠. 언니, 여기서 뭐해? 나 아직도 여기서 일해. 너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늦었지만 돌아왔잖아. 돌아온 게 맞을까? 당연하지.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용기 낸 거야. 수진의 말에 지안은 울컥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언니, 나 너무 무서웠어. 알아. 다 알아. 수진이 지안을 안아줬습니다. 지안은 수진의 어깨에 기대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오후 정명섭 회장이 지안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안은 떨리는 마음으로 특실병동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장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들어오세요. 회장님.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지안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이 지안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참았어요. 저는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회장님, 당신 어머니가 첫 번째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생명 앞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이제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당신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도 울면서 웃었어요. 다음 날 지안은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재활치료 첫날이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어머니를 도와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는 힘겹게 발을 떼었습니다. 지안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지안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오후에는 수진과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안아, 앞으로 계획은? 모르겠어. 일단 엄마 곁에 있으려고. 다시 의사의 꿈 꿔볼 생각은 없어? 지안은 잠시 멈췄습니다. 의사. 5년 전 포기했던 꿈이었어요. 그건 너무 늦지 않았을까? 늦은 게 어딨어? 너 아직 33이잖아. 수진이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재능이 있어. 회장님을 살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다시 시작해. 지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안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원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안아. 응, 엄마. 이제 너도 내 길을 가.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여기 사람들도 좋고,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어머니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의사 되는 게 꿈이었어. 포기하지 마.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지안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재활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안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태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안 씨, 한번 회사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안은 떨리는 마음으로 태호홀딩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정명섭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안이 자리에 앉자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안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며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건 의대 편입 지원서인데요. 맞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회장이 손을 들어 지안의 말을 막았습니다. 재단에서 첫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지만 다시 의료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이 첫 번째입니다. 학비, 생활비 모두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5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지켰어요. 그것도 용기입니다. 이제 그 용기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세요.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병원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발표였어요. 병원장 오세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저희 병원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오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의료사고를 은폐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세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흉부외과 과장 윤태균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지안은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윤 과장님. 윤태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서지안.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윤태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합니다. 과장님, 당신 아버지를 살리지 못해서 그리고 당신을 협박해서 미안합니다. 윤태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의사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떠나려고 해요.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님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선택은 제가 했습니다. 그 책임은 제가 져야 해요. 윤태균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지안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법무법인에서 지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사건 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 측의 과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지안 씨, 병원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또한 아버님 명예도 회복됩니다.
사인이 제대로 정정될 거예요. 지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지안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석 달 후 지안은 의대 편입 시험을 치렀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연필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지안은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지안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붙었어. 정말?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지안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엄마, 천천히. 아니야. 딸 합격한 날인데 엄마가 일어나야지. 어머니는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두 발로 섰어요. 지안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 그래, 해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테오홀딩스에서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명섭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정명섭 생명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또한 의료인의 윤리 교육과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는 기록 뒤에서 누군가 죽지 않도록요. 지아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회장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수업은 언제입니까? 다음 달입니다. 준비 잘하세요. 당신은 좋은 의사가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이 살린 건 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릴 수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그날 밤 지안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나 의사 될 거야.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게. 지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 봄이었어요. 지아는 책상 앞에 앉아 의학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의과대학 3학년이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명섭 생명재단 본부 건물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서울 강남구에 세워진 5층짜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 의료인들, 언론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명섭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70살이 된 그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약속의 집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돈보다 생명을,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이 막을 걷어냈어요. 건물 입구에 새겨진 문구가 드러났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지아는 청중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옆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안아, 내 덕분이야. 어머니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덕분이에요. 개관식이 끝난 후 지안은 재단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상담센터가 있었어요.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2층에는 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의료인 윤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3층은 연구실, 4층은 회의실, 5층은 회장실이었어요. 지아는 1층 상담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사진 앞에서 지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연,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었지만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단 장학생으로 간호대학 재학 중.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안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정태호였어요. 이제 재단 사무총장이 된 그였습니다. 총장님, 아직도 그렇게 부르시네요. 편하게 불러도 돼요. 태호가 웃었습니다. 지안도 웃었어요. 2년 전이 기억나세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잊을 수 없죠.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저도 미안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제 봄과 실습 시작하죠? 네. 다음 달부터입니다. 어느 과를 생각하세요? 응급의학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살리고 싶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응원할게요. 오후 3시 지아는 어머니와 함께 재단을 나왔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여기 칼국수 2인분 주세요. 지안이 주문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참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아빠랑 같이 왔던 곳이죠? 응. 내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안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아빠 생각이 나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지안아. 네, 엄마. 너 행복하니? 지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엄마는 그것만 바랐어. 엄마도 행복하시죠? 당연하지. 내 딸 의사 되는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지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봄과 실습 오리엔테이션 안내. 2028년 3월 2일 오전 9시 대강당 집합. 지안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3월 2일 지안은 서울대학병원 대강당에 들어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본가생들이 가득했어요. 지안도 처음으로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가운 깃을 정리했어요.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서지안. 지안은 명찰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건 질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아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지아는 응급실로 배정받았습니다. 첫 실습 장소였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신규 실습생이죠? 담당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교수였어요. 네, 서지안입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1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곳이에요. 집중하세요. 네, 교수님. 지아는 가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바이탈 체크.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확했습니다. 혈압 90/50, 맥박 120. 지안이 보고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지아는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지안을 바라봤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의 손에서 미약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지안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첫 실습을 했다. 떨렸지만 할 수 있었다. 환자의 손을 잡는 순간 알았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아빠, 나 잘하고 있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거예요. 이 손으로. 지아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두 손을 펼쳐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손, 회장을 살린 손, 이제 더 많은 생명을 지켜낼 손이었어요. 시작이야. 지안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에 힘이 담겼어요. 조용한 존엄으로 지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은빛사연실이었습니다.